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587페이지에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투자세액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5가지를 합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22년도부터는 기존 제도는 적용할 수가 없고 무조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은 제외하고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공제 대상 자산을 보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연구,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전략, 환경보전, 근로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이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도 공제 대상이 되겠고요. 공제 제외되는 자산들을 보면 중고품 적용 안 됩니다. 중고자산 안 된다라는 거고요.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리스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운용리스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보면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건축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차량 운반구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특수한 재산들은 그러니까 특수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축물이나 차량 운반구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전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인 연구인력 개발시설이라든가 에너지 전략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복지 전진시설, 안전시설 관련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이지만 구분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건설 기계 장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소매 물류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업종으로서 보관 창고 시설이나 운반 화물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한 관광숙박업이나 전문 휴양업, 종합휴양업 관련되는 숙박시설 건물들 관련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차량 운반구나 선박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용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웨어는 인사회계, 문서 작성, 기본 운영 체계 등의 일반 사무 지원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한글이나 그 오피스 관련해서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윈도우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 금액은 기본 공제 금액에다가 추가 공제 금액을 포함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 연도 투자 금액에다가 그러니까 공제율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공제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해서 일반 투자인 경우 중소기업 10%입니다. 신성장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은 16%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소득세 적용할 때는 중소기업으로서 거의 10% 적용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과세 연도 투자 금액에다가 투자 금액이 해당 과세 연도에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3% 적용한 금액하고 기본 공제 금액의 2배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세액의 추가 납부 및 이자 상당액 가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 완료 후에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 시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은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년간 투자금액의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법인인 경우에 사례 1번, 사례 2번 나와 있는데요. 4기, 5기, 6기다라고 하면 올해가 7기라고 가정을 하죠. 7기 사업자다라고 했을 때 직전과세연도 3년 동안입니다. 자, 4기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부터 금액이 발생되어 있다면 단순 합쳐서 나누기 3 하시면 평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합쳤을 때 4기에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5기, 6기 부분이죠. 5기, 6기 부분을 합쳐서 3년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기에도 투자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6기 금액만 갖고 3년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전 연도에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300만 원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때 300만 원 투자했다라고 하면 300만 원을 36개월 환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투자세액 공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세액 감면 시에 투자세액 공제 중에 중복 적용 배제되도록 되어 있고요.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됩니다.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됩니다. 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배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중소기업이냐 비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정설 투자와 대체 투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정설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기계장치가 5대 있을 때 추가해서 수량이 늘어나는 6대가 되는 부분을 정설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는 5대 있는 기계장치 중에 1대가 고장나서 폐기하고 다시 투자해서 5대 기존 수량을 맞추는 투자가 대체 투자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는 대체 투자일 때만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든 비중소기업이든 대체 투자일 때만 적용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정설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공업단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정설 투자나 대체 투자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체 투자만 가능하지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정설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설 투자도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이 정설 투자 중에 세액공제 가능한 자산이 디지털 방송 장비라든가 전기통신 설비 중에 교환 설비, 전송 설비, 선로 설비, 정보 처리 설비 등 이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설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는 정설 투자든 대체 투자든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업단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 입지, 사업단지 고시 공고를 통해 갖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워낙 많이 늘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소로 조회를 해보시면 관련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입회사의 차량을 지입하게 되면 차량 등록증 관련되는 부분은 지입회사 명의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서류상으로만 보면 지입회사가 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이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 대상 자산으로 봐서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입회사는 투자세액 공제를 못 받고요.
차주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형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금형은 같은 족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자산 건축물 쪽에 보시면 비품, 공구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차량 운반구, 공구 있었습니다. 그 공구에 금형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내일채용공제 가입되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 있죠. 요 경우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채용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용공제, 청년 내일채용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 금액은 상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경영성과급의 15%를 세액 공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근로자에게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자, 상시 근로자 범위는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상시 근로자, 제외되는 근로자 똑같이 제외가 되고요.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성과급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나오는 성과급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법조문 찾아가서 따라가 보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여야 됩니다. 성과급이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하는 규정이었는데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배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해당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기타 사항입니다.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됩니다. 자,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세액 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되고요. 농특세가 적용됩니다. 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요걸 이제 예규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표로 만들어 보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따질 때 근로자는 직전 과세 연도와 당해 과세 연도에 같이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입사했고 당기에 퇴사했다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만 직전 연도에 퇴사했거나 당해 연도에 입사한 직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에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데 당기에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직전 연도에도 7천만 원 이하고 당해 연도에도 7천만 원 이하이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직전 연도에 직원이었고요. 당기에 임원이다. 임원 직원 이렇게 되는 경우 임원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상시 근로자 계산하는 방법하고 약간 다른 예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적용하실 때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받았을 때에도 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미발급 받는다라는 얘기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해당은 되어 있는데 확인서만 미발급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성과공유 약정 시에 중소기업이었는데 성과급 지급할 때는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세액공제는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부분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고요. 공제 금액은 고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 퇴직소득 제외하고요. 2년간 인건비의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15% 세액공제 받고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개인과 법인을 비교해 보면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할 때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법조문에 보면 업종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개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소득이라고 할 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제외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해야 됩니다. 이때 동일한 업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중분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따져보시면 굉장히 폭넓게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법인들 같은 경우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요건만 갖춰서 우리 쪽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일 업종이다라고 할 때 중분류로 가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폭넓어진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요건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나야 되고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라고 하는 부분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혼인하거나 2년 이내에 임신, 난임 시술 받거나 퇴직 당시에 임신 상태이거나 퇴직일 당시에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퇴직일 당시에 초중 등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거나 이런 경우 결과론적으로는 뭐죠?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했다라고 하면 자녀 교육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인데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고요. 자녀 한 명당 한 차례 적용받을 수가 있고 세액공제액은 1년간 인건비 30% 세액공제 해줍니다. 중견기업 15%고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은 사후관리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있다는 거죠.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세액상당액은 이자 상당액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라고 하는 부분은 자발적인 퇴사도 종료되는 걸로 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저한세나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도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과 고용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교를 해보면 자, 남녀 구분해서 경력단절 여성은 여성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동일합니다. 공제기간은 경력단절 여성은 2년, 육아휴직 복귀자는 1년만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증가 여부에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은 상시근로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증감하더라도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육아휴직 복귀자는 감소했을 때 세액공제가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후관리, 경력단절 여성은 사후관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세액공제액은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사례 부분이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운영이라고 해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입사일, 퇴사일 정보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년 4월 10날에 박경력이라고 하는 직원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입사를 했죠.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우리 개인 조정에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쪽이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 현황 부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박경력에 대해서 경력 단절 여성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력 단절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년도부터 입사를 했죠. 그죠? 20년도부터 입사를 했기 때문에 20년부터 입사했으니까 2년이면 22년도 4월 10날까지 딱 2년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 공제 감면 세액의 로마 숫자 3번에 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신청서 FCB 불러오기를 통해서 회사 정보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세액공제 계산 내역에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자, 우리 회사 정보는 박경력이죠. 그죠? 직원이 박경력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고요. 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조건을 봅니다. 종전 근무 기간 1년 이상이냐라는 건데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사유, 퇴사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건데 해당된다. 그 다음에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그와 특수관계 없느냐라는 건데 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입사일, 종전 퇴사일 관련해서 2년 이상 15년 미만, 여기에 지금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2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일로부터 2년 이상이죠. 종전 퇴사일이 15년이고요. 입사일이 20년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입사의 한 부분에 대해서 여로 체크하고 올해 2년치 인건비 지급된 부분 4개월치 인건비죠. 800만 원 지출됐다라고 하면 800만 원에 30% 공제율 30%입니다. 그죠? 중소기업일 때. 그래서 세액 공제 금액 24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유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클릭하셔갖고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다라고 하면 육아휴직 복귀자 정보,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무,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요건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시고 인건비 지출된 게 있다면 입력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액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보시면 공제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3번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 신청서 작성하시기 이전에 우리 공제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3번 전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산 명세서가 있죠. 그죠? 투자자산 명세서를 클릭하셔갖고 투자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통합투자세액공제다라고 하면 투자 소재지가 나오죠. 소재지 우리 회사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사 주소 관련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라고 강남구 대치동, 제가 갑자기 회사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데 대치동으로 입력을 하고요. 투자 적격 여부 투자자산 기계장치로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투자처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을 거니까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세금계산서 일자 입력하시고 투자금액 1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우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로 들어갑니다. 신청서로 들어가서
2년 2개 이상 과세연도 투자 금액,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했다면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으로 가서 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시설 투자죠. 그죠? 우리는 일반 투자 시설 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3번 10%로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일반 시설이고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전 1년 동안 5천만 원이었고 직전 2년 동안 7천만 원이었고요. 직전 3년에 8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평균 금액은 6,666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해 과세기간 12개월이니까 추가 금액, 연평균 금액,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액공제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가셔갖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투자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공제세액 쪽에 가셔갖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경력 단절 여성 관련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통합투자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반영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요 내용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종합소득 신고서에 가셔갖고 신고서에서 8번 종합소득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F7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F8 세액공제 조회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 여성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정보들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들 반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